네, 이문재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생태적 상상력과 기본소득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파트에서는 생태적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를 안 읽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를 펼쳐주세요. 이 먼 나라를 아십니까? 그 시 좀 한번 읽어주세요. 예, 또 떠듬떠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입학식이 따로 없고 자기 생일 아침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8살짜리와 12살짜리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나라, 교과서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돌려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직장인과 미혼모 여학생이 한 집에 사는 나라, 등록금을 나라에서 다 대주는 나라, 달리기 시합 때 아이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함께 골인하는 나라, 국민 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앞세우는 나라, 연간 입국 관광객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나라, 군대 없는 나라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을 키우지도 않고 수입하지도 않는 나라, 에너지를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는 나라, 식량 자급을 위해 농업, 농촌, 농민을 존중하는 나라, 새를 키우고 텃밭을 일구게 하며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 세대가 쓰게 하려고 통나무를 잘라 건조하는 나라, 시간 은행이 있어 아이돌 보기, 노인 보살피기, 이사, 가사노동, 집수리, 도구나 기계 고치기, 피아노 가르치기 등 재능을 주고받는 나라, 댐 건설을 막기 위해 마을 어머니들이 나무에 자신의 몸을 묶는 나라, 외부 주주가 아니라 직원이 100% 소유하는 백화점이 있는 나라, 지역의 수백 농가가 참여해 유기농 낙농기업을 운영하는 나라, 전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헌법 해설서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배포하는 나라, 가난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있는 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나라, 동식물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즉 미래를 먼저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아니고 몇몇 선구자들이 꿈이고 실험이고 도전이겠지요. 아직은 미미하지만 곧 우리 앞에 나타날 좋은 나라의 좋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가 좋은 삶,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시가 끝없이 이어지는 좋은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이거 너무 길죠? 짧은 시가 좋은 시인데. 선생님 시에서 나온 나라가 이렇게 보면 가까이에 있잖아요. 먼 나라가 아니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상 속의 나라라고 느끼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나라가 더욱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선생님 최근 시집 혼자의 넓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자본주의 세계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야말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면역체계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그려볼까,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전 멸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멸망을 한번 잘해보자. 더 로드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죠.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고 영화인데 인류 최후의 날을 다룬 영화이고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래는 인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미래는. 근데 지구도 관심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인류세가 도래한 뒤에 이제 지구가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는 바로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모질어서 또 나름대로 이게 영리해서 빨리 사라지지를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조금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빠른 방법은 현실 정치를 이 판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시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리는 사후적 진리라고 하잖아요. 예상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런 그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건 우리가 뭐 상상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까 그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드라마가 있어요. 작년에 넷플릭스에 DP라는 군 탈영병을 추적하는 그 병사들의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대사가 저한테는 남아 있어요. 고문관이라고 하죠. 관심사병. 근데 하도 고참들이 선임들이 힘들게 구니까 내무반에서 난사를 하잖아요. 근데 난사하기 직전에 한마디 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지금 뭐 객관적인 조건, 환경을 보면 오래 못 가죠, 이 시스템은. 그렇다고 뭐 한탄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 뭐라도 중에 하나가 저는 노인들을 좀 각성시키는, 그런데 뭐 한 발 들여 걸쳐 놓는 거. 그리고 제가 쓰는 글에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담는 거. 이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그런 지점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건 고독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작품 중에 아마 활발한 독거들의 사회, 예. 이걸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고독한가? 스마트폰이 특히 이제 자족적인 독거를 가능하게 한다. 뭐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이 다 많지만 다 각자 홀로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독거, 고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 고독, 현대 사회에서의 고독. 글쎄요. 현대 사회의 고독. 그럼 당연한 귀결인 것 같아요. 당연한 귀결. 뭐 가족 구조가 이렇게 됐죠. 뭐 마을이란 말을 쓰기가 어색할 정도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가 됐죠. 그 결국 파고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럼 뭐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죠. 삶의 어떤 질이나 삶의 성격을 소비의 수준으로 다 지금 환원시키고 있잖아요. 대중 소비 사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지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수천 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부처부터 예수, 공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 어떤 개인의 실천, 뭐 종이컵을 쓰지 마라. 이거 가지고는 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 해결을 미룬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김종철 선생 얘기를 하면 김종철 선생 칼럼 중에 몬스 사케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 몬스 사케르는 로마 시대에 있던, 몬스는 산이고 사케르는 성스러운 산인데 로마 시대 때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가요. 지금으로 치면 국민 파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민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당시에 그 정치인들이, 원로원 그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알았어요. 아, 쟤들 그냥 놔두면 금방 내려올 거야. 무시한 거죠.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얘들 봐라. 그래서 회유책을 씁니다. 그래도 안 내려왔어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가 호민관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곳곳에 그런 몬스 사케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민 파업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아니, 그 얘기하시니까 어떤 여학생이 나무를 꽉 끼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 국가 도시 폐쇄하잖아요. 이걸 잘 우리가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10대 청소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한대요. 그래서 그게 뭘까?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1인 혁명이에요. 네. 야, 혁명가였어요. 그 친구는 알고 보니 진정한 혁명가였네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 특종을 하지 않으려는 기자들도 많아져야 돼요. 시를 안 쓰는 시. 저희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야 되나요? 인터뷰를 하지 않음으로 하는. 앞서 인터뷰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 경제적인 공포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되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도 뭐 소외와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적 상상력은 당연한 것이고 그 생태적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저는 뭐 기본소득이 이러한 것의 중요한 매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글도 뭐 몇 편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온 자에게도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어라. 저는 그게 기본소득의 어떤 기원 같아요, 기원.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게 그 성경의 기사를 보면 온 사람, 포도원에 온 사람들한테만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포도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픈 사람이랄지 뭐 어린아이랄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어라. 그게 이제 가장 그 근본적인 기본소득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분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마라. 물고기를 줘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 교육이나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물고기를 줘야죠. 재미있는 통계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독일 시민들한테 기본소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받겠다.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 같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그 말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를 발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도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탄소 중립이 뭐지? 안 와요. 이 기본소득도 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거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좀 논의가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또 하나 기본소득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러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지금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그걸 받는 수급자들을 대단히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낸 세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내가 받는 건데 그 권리잖아요. 당당해야 하는데 이 행정 시스템은 그 공무원들은 무시하잖아요. 그런 기본소득도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당연한 신성한 권리다. 그런데 마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회적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물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다 그걸 몰아가요. 그럼 걔는 못 놀아요. 그래서 뭐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이건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동네 친구는 나중에 오잖아요. 야, 와, 내 딱지 몇 개씩 나눠주잖아요. 그래야 이 친구는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농민 기본소득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부를 공무원 신분으로 격상시키지 않는 그 농부가 하는 일은 대단히 공적인 일이다. 뭐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했으면.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좀 기본소득 이야기가 좀 활발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초창기에 약간 나오다가 뭐 이상한 쪽으로 논의가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쉬움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사실 기본소득이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공유부, 공유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모두가 사실 공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 공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혜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을 언제 어디서 만나셨는지 혹시 녹색평론. 녹색평론. 예. 아주 일찍이 만났어요. 김종 일찍. 선생님 예. 듣고 계시죠? 어디서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아마 녹색평론이 상당히 일찍이 이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칼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의 뿌리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엔 저는 이렇게 예전에 농민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 아스팔트 농사 시위하러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더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농업을 살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적인 영역인 농민,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이 미래로 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잠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이미 뭐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지자체 단위로. 근데 뭐 농민한테 주는 것이냐, 농가한테 주는 것이냐, 뭐 그럼 농민은 그 기준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뭐 제도나 그건 전문가들이 그 마련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다만 그 농업, 농민, 농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 기능,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저는 농민 기본소득으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것이 식량 자급률이에요. 제 친구 중에 시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15년 전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랬더니 언짢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느냐. 관심이 없어요. 문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 또는 감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식량하고 에너지처럼 근본적인 게 어디 있어요. 식량과 에너지를 보면 저는 국가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가가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자들의 에너지 식량 정책은 그거 아니에요. 저 싼 데 가서 구해오면 된다. 저 만주 그다음에 베트남 거기 삼각주 그런 가져오면 된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나라는 장사꾼 집안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집안인데 만약 장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살지, 농사를. 콜롬비아 얘기를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해야 되겠는데. 거기 제시 6편이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이 돼서 그 백석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농업, 농사에 대한 시를 꼭 보내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 콜롬비아에도 농민들이 그 부르는 노래, 뭐 시 비슷한 게 있는데 당신 시를 보니까 우리 그 노동요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다 생태적 상상력과 연결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뭐 우스갯소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를 삶아 먹으면 된다. 먹을 수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죠. 타이어도 삶아 먹고, 핸드폰도 2년 지나면 구워서 먹고. 그렇다면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는데 모든 것이 땅에서 온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몰라요. 애들이 음식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마트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교실에서 물어봐요.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이거 어디서 오냐. 땅에서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하고 여러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예요. 모든 것은 땅에서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그게 생태적 상상력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알고 있는 한. 예전에 그 개혁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했을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식량 안보 뭘 먹고 사냐 했더니 핸드폰 판 걸로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한참 때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 전부터 그렇지만 아무튼 농업이나 농민에 대한 천시와 무시 배제하는 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아니 지금 그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왜 생겼느냐? 그거는 삼남 지역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수도권에 있는 공단에
빨아들이기 위해서 또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농민, 농촌, 농업을 말살시킨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3만 불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천히 좀 근대화를 해서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한 3천 불 정도 되면, 그래서 골고루 가난한 사회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 안 하고 있겠죠. 근데 막상 농촌에서는 사실 저희 옥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싸잖아요, 농지가.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나 그런 것도 거기다 다 설치를 하고, 막상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정말 온몸, 아까 댐을 지키는 할머니들처럼 온몸으로 지키고 있고, 그걸 먹고 있는 우리는 마트에서 오는 살이니까 아무 신경 써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저기 이제 저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국가라고. 아니요, 사실은 정부 역할 거의 없어요. 초국적 기업이죠.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도 안 써요. 초국적 기업. 그 초국적 기업의 빅3가 있잖아요. 제약회사, 곡물회사, 그다음에 군수산업.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정부는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작은 정부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전 정부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부가. 그래서 기업을 통제해야 되는데, 기업하는 분들께서는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 용어를 쓰기 싫은데, 신자유주의로. 그리고 저는 그 기본소득 논의에서 좀 마을 공동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을에서 상호 부조하는 이 전통, 이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국가 왕조가 뭐 한 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경작하는 논과 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배우자를 잃은 그런 가정이나 아픈 사람들, 또 마을 공동 행사, 그거 썼죠. 그 농민 사회는 아주 엄청난 민주주의 사회였어요. 어떤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지금 저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과두제죠. 과두제. 지금 국가는 최소화 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국가 밑에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5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랑스럽죠. 네. 어떻게 사실 이 5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 이건 답을 하기가 쉬운데요.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쉬운 질문. 아까 자기 성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민주주의가 자기 표현이라고 했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원리는 단순해요. 유권자가 생각이 바뀌면, 유권자가 기후, 기본소득 얘기만 하면 저자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탄생하면 정권 재탄생해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 이런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촛불만 들고 촛불만 내리고 저 정권이, 그러니까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로 바뀌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대의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우리는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인 줄 알잖아요. 다수결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왜곡시킨 거라고요. 저분들이. 오늘 여러 번 등장하시는 저분들. 저쪽이 맞나? 이쪽? 지금은 이쪽이지. 저도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좀 기본소득이 활발한 논의가 되거나 정책화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렇게 되진 또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 어떤 분들은 이 기본소득의 작은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 운동에서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기본소득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반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원하는 그 공약을 잘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자각할 것 같아요. 반어적이네요. 진짜로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을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바꾸지 않고 꾸준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극단에 치달았을 때 뭔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기본소득이 그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자기 성찰이 있어야죠. 그게 네, 없으면 네. 다 뭐 소비하고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김종철 그리고 나의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재 선생님을 모시고 생태적 상상력과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1, 2, 3부 다 연결돼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이제 한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다.